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주차 3월 20일에서 3월 26일 사이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의 국민 소통 부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단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여당, 국민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질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하면서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영화된 KT에 노골적인 인사 개입을 하는 정부입니다. 인사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한국통신과 같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다시 국공유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천박한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요총을 비롯한 정교조 등 노동운동이 이념적이기 때문에 탈이념 노선의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논리는 억지 논리입니다. 그것은 탈이념이나 무이념이 아니라 이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든 노조든 시민사회 단체든 자신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조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주적 단결권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천박한 가운데 12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저성장의 상황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오직 K 콘텐츠에서만 발생한다 라는 보도처럼 다른 부분의 무역 수지는 엄청난 적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경제 분리가 가능한가?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는 당연히 사회적 필요에 의한 생산과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경제,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분리는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인가,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제인가, 아니면 체제를 완전히 자본주의 체와 달리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경제와 사회경제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은 돈의 흐름을 넘어 이제 지배자로서, 착취자로서, 수탈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를 넘어 이 금융자본주의 이 수탈체제는 수많은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하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제도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사회이사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반도체 문제가 중요하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이 특별법에는 재벌에 대한 특혜, 조세 감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 수도권 내 공장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땅값, 불로 소득,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회적 불균형 분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함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진적 정치와 함께 경제 문제 역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불평등, 분배구조 이런 측면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특히 지방 대학의 신입생 수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교육 문제, 지역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평생 교육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주치 제도를 통한 대면 진료는 확대될 수가 있지만 현재의 의료제도 하에서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종식이 얘기되고 있지만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예비, 대비가 필요하고 이것은 공공의료정책을 수립할 때만이 온전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야 합니다. 성차별, 인종차별, 국가 간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랑스 연금 계약은 유럽 복지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한국이 행한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의 경우 우리는 세계 1위고 우리는 프랑스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거의 10배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마크롱의 연금 개혁안, 지금 정부가 말하는 자본론이 말하는 그러나 이런 계약안은 이미 2000년 초 노무현 정권 당시 연금 계약은 진행되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연금은 계약되어 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똑같은 기준에서 연금 계약이든 계약이든 비교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정말 종합적인 대책이 설 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 주택, 의료 모든 부문을 온전하게 해결할 때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 비폭력 교육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학생의 폭력에 대해서 가해 학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위해서는 권력과 정치권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서로 여야 간에 서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투는 공영방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 문제, 민간 업체가 로켓을 우주선을 발사하는 등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학기술의 결과가 과연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사회적 분배를 가져오는가 하는 측면을 우리는 주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과학기술 발전의 정도만 얘기되고 찬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속에서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진적 정치, 불평등한 경제 구조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사회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질곡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공안 전국 조성과 대공 수사권 회복을 위한 국정원의 민요총 수사와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모한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는 대통령의 입에 시작해서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고 다시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이것을 60시간으로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갈 길을 잃은 상태이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이고 그동안 노사정이
여러 차례 합의한 대로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주당 노동 시간은 35시간 내외로 3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이 그동안 합의 정신이고, 또 일자리를 서로 나누면서 과로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면서 이런 노동하는 창의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산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동시간으로 우리는 새롭게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 그러나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보하고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적을 이유로 임금 차별은 인종차별에 해당하고 이것은 세계 인권선언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육아와 관련해서 이주 여성 노동자,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할 수 있다. 이런 국회에서의 입법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이렇게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착취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에 정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세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노동운동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의 끝은 인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재 전 세계의 양심 있는 학자들, 시민들이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재벌 자본은 여기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 문제를 넘어 식량위기 관점에서 우리나라 쌀 생산과 소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쌀이 남아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과장해서 보도함으로써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쌀 생산을 줄이고, 그래서 농지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쌀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쌀이 조금 남는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기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식량 위기, 식량의 무기화가 지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쌀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쌀조차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총 곡물 자급률이 19%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쌀조차 남아 돌아오지 않는다면 곡물 작업도는 10% 선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현재 이 곡물 절대 다수 곡물 수입으로 우리가 가축을 키워서 육식을 늘려왔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확산되고 식량의 무기화가 진전되고 또 이 국지전이나 전 지구적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 곡물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식량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쌀이 좀 남아 돌아가서 창고에 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장 비용 운운하면서 쌀 생산이 문제다, 쌀값을 정부가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식량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식량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제 문제입니다. 40일간의 한미연합 자율방패 훈련과 이에 따른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서로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적 군사 훈련의 전개, 비대칭적 무기, 즉 핵무기에 대한 상호간의 위협, 그리고 군사력 강화, 이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남북, 북미 간, 또 한반도를 둘러싼 사국 강대국 사이 육자 간 평화 회담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 협상 기본이 안 된 윤석열 정권의 한일 외교, 한일 관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이렇게 된 계기는, 과정은 미국의 압력, 한밀 군사 동맹, 한미 군사 동맹, 일미 군사 동맹을 하나로 묶는 한밀 군사 동맹을 촉진하기 위한 한일 관계의 억지 개선을 미국이 협박하고 압박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4월 국빈 방문의 사전 작업으로 원칙 없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외교 협상이 일방적으로 퍼주기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외교 협상, 국가 간의 관계 협상에 도저히 형식도 내용도 오등시 맞지 않는 일방적인 일본에 내주는 권력적인 협상을 전개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무역 운운했지만 당연히 강대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 한미 경제 동맹을 강요하면서 한국 재벌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못지않는 경제 신탁 통치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귀하는 국제 신냉전 질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2년차를 맞이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고, 미국, EU, 우크라이나의 노후 전쟁 과정에서의 대립,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북중러 한밀 간의 대치전선,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말 소련 붕괴 때까지 지속되었던 40여 년간의 신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평화 또는 다극 체제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보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직후의 40년보다 더 위험한 그 신냉전 질서, 대치 전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2주차 정세 동향을 마치겠습니다.